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하시면서 제가 발제를 갑자기 회사님께 부탁을 받고요. 행사의 진행에 무리가 있을 정도 되면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제를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을 한 끝에 아까 박명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토론 여러 가지 고견을 가지신 토론자분들께서 세부적인 정책의 세안들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시고 또 토론을 치열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상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이랄지 세부 계획은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고 방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은 얼마든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나아가야 될 전 인류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가계 경제와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어떤 개인적 의견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잠깐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응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2016년에서 30년 동안은 서스테니어블 디벨롭먼트 골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요. 8개의 목표의 21개 세부 목표에서 인간과 사회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개발도상국가 빈곤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고 그러한 대한 문제들은 각국의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30년까지는 보다 많은 목표와 세부 목표로 제시했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이고 균형된 방식으로 다루어야 되고 이것은 개발도상국가 빈곤에 초점을 다루어진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는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서 기업과 NGO에 대해 다양한 어떤 개별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정하면 민간 회사와 NGO가 협력하고 소통해서 그런 어떤 파트너십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서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고 협력적 경제, 협력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정체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내용이고요. 사회가 개개인이 집단 선의 재발견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모든 정책과 법규와 투자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제 사회개발, 경제성장, 환경보호 이 세 가지가 사회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법규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면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중시하고 인간과 지구와 생태가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구해야 될 목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추구해야 되고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어떤 성장과 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때 어떻게 지금 현재 가계 경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정책의 철학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부족하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경제의 정책의 목표는 사실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가계경제 시간에 배웠던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과 부채가 발생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를 통해서 경제적인 복지와 서스테이너블 라이블리후드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과정 속에서의 지금 방법론이나 결과가 그렇게 유연하게 잘 되고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당마다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과 그 다음에 어떤 세부 계획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황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20분이었는데 3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3시까지 끝내는 게 좋은 발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가계부채는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 속도보다 빠르고 대출 생활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 계층별 가계부채의 분포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있어서 모두 다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갚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 부채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가 원리금 상환 비율 근로자 가구의 3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기치 못한 경제 여건 악화가 계속된다면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심각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의 문제, 소비의 문제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 등 실물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책을 내어도 쉽게 해결되거나 쉬운 방법론을 제시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사실 각 정당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2017년 가계부채 정책 실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은 선진화하겠다.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 강화에 정책금융을 내실화하겠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정교화하겠다. 그리고 그 리스트 관리들을 감독 점검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 있는 분야들은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사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가 지속가능한 소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근시안 쪽으로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청년, 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랄지 이런 어떻게 정책 서민금융을 잘 전달하고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적인 어떤 원스톱 체계로서 출발을 하면서 아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취약자주 보고 강화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채권 추심 관리 개선 등의 채무자 보호 강화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발의들이 되고 있고 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하는 문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2017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내세운 것이고요. 실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과장님이나 이런 면담을 하면서 실제 내놓은 이거를 다 하실 거냐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실행이 되느냐가 항상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계경제적 복지는 무엇인가? 가계부채 해결의 출발점은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계소득 창출이고 그러나 모든 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다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자신의 세계 주기상으로 어떤 설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정규직의 전환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과 꾸준한 실행력 자체가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정책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서민금융 지원과 복지인데 항상 서민금융은 그 포퓰리즘과 그 다음에 복지나 서민금융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서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합의하고 서민과 그 복지 대상을 구별하고 또 서민들도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2월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제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사회 전반에 이 금융윤리에 대한, 금융에 대한 참 기능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면 금융 소비자 역량도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천 운동들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심심사의 선진화나 국민의 신용관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누구를 위한 여심심사의 선진화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정책인지 아니면 빚을 더 많이 끝까지 갚게 하기 위한 정책인지, 이런 논의들은 저희가 소비자학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적어도 10년 이상의 정책 로드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만들어서 정교화하고 실천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금융시장과 거래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금융시장이 소비자 지향적인 금융시장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넘겨서 보시면 이 현황과 문제점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 시장 패러다임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프레임은 이미 OECD랄지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금융시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잘 갖추어졌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발제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최근에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합리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많은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국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아닌 것 같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와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는 금융소비자적으로 미흡하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정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 제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응용을 했는데요. 결과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많은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고, 정보 부족 및 이해 어려움으로 소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제화 및 서비스에 비해서 금융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책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노력은 했지만 그런 평가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4차 혁명, 금융서비스 4.0 시대에 핀테크를 기초로 해서 이미 시장에서 널려져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그 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은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행되면서 생각보다 좋은 금리와 그다음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소비자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 밖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게 보자면 이미 이제 모든 이제 당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들은 금융시장의 환경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어떤 액팅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볼 때 소비자 중심적인 금융시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갈 길이 멀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얼마나 이 시장의 주체들이 이 시장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는 금융회사들도 지난주에 보험회사 대표들과 보험간담회를 했는데요.
의지는 너무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거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체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의 희생을 얼마나 할 거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게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고 당분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윈윈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들이 균형 있게 그 안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소비자 보호 독립 기구랄지 감독원 기구랄지 소비자의 금융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투입돼서 같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좀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거기에 배치돼서 같은 어떤 다양한 식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의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금융 서비스 시장의 분류랄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소비 지향적 평가 기준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금융회사도 얼마나 우리가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행동과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느냐를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 금융소비자 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봤을 때 소비 지향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돈이 오가는 경제 논리보다는 이제는 개인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유기적인 복지와 얼마나 금융이라고 하는 수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금융이 개인의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복지 수단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금융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G20에서도 이미 정식 의제로 발제가 됐고 금융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개인의 성장의 연속상 속에서 국가 경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정책과 방향들이 공급자를 위한 정책인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고 소비자에게 소비 지향적인 정책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적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도 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앞에서 한 내용들인데요. 시간이 이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그냥 넘겨서 보시면요. 그러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제가 고민을 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미래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경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은 가계 및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신뢰하고 경제적인 만족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만족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일자리, 가계소득의 창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지속가능한 삶을 이루면서 단순한 경제적 복지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복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대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가계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 그다음에 신용관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다음에 넘겨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어떻게 향상해서 신뢰를 구축할 것이냐, 금융소비자도 그에 합당하는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시장의 선택을 책임감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선진화는 정부는 정확한 정책적 철학,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철학을 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방법론은 민간과 NGO에 맡겨두는 것이 저는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회사는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나 금융의 정직성, 사회적인 책임 인식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가 결국은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임을 인식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저는 머추어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소비자는 성숙한 금융윤리 의식과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소비자 직권의식 확립을 하고 그 소비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모두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각 주체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빠른 시간에 하느라고 너무 말이 빨랐는데요.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